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또 입법 방향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바라본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조원의 정재욱 변호사님을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 방향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조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레이팅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오명 전 부총리님 앞에서 이런 발제 기회를 가질 것 한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발표 자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부분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이제 비즈니스 전략인데 현재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 기본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고요. 현재 제가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융의 디지털 자산 민관합동 TF나 또 이제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규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의견이 뭐 특정한 기관이라든가 뭐 특정 정당이나 이런 의견들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보시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유명하고 있는데 저도 큰 로펌에서 기업 자문 변호사를 꿈을 키워오다가 지난 2016년도에 제 지인분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한 50만 정도였고 저도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는데 어느새 6년이 지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분야가 거의 하나의 이제 대체 금융 시장으로까지 성장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끔씩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 자문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한국의 규제가 디지털 자산 규제가 별로 없다. 규제 공백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 만나보면 너무 규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계좌 개설을 하러 갔더니 은행에서 안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현재 상황과 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도화는 아니지만 규제는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화라고 하게 되면 영업행위 규제가 들어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들어오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반면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행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 발행 금지, 그건 자본시장법 적용될 수도 있고 또 ICO 전면 금지 방침이 또 한번 발표한 바가 있죠. 2017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유통이나 이제 거래를 생각할 때는 또 한편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규율을 했고 또 NFT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도 걸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특근법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플레이 투 원 요즘 작년에 유행했던 그거 관련해서도 게임 산업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무엇이로 부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각각 영역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규제들은 존재하더라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사실 2017년부터도 그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증권형 가상자산,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2017년 9월 달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증권형 ICO 금지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싱가포르든 한국이든 다 기존 증권 관련된 규제가 있으니까 그 외관상 코인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9월 29일 날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하는데 사실 그거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10월 6일 날 헌재 결정이 났는데 그 방침 발표는 그냥 안내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그럼 유일하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 바로 증권형 ICO 금지 방침입니다. 왜? 자본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 뭐 거래소 토큰이 한번 발행된 거를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마한 거래소들에서는 이 토큰을 사면 자기네들 스스로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코인들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 코인에 대해서 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투자기업 증권 아니라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적용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코인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아직 사례가 없다. 좀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오다가 상황이 바뀌죠. 왜냐?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봤었는데 뮤직하우의 저작권자 참여 청구권이 올해 4월 달에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선위에서. 그리고 지금 테라루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했고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된 대부분의 코인들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의견서를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이론상으로 좀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무상으로도 다가오고 있다. 근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떠냐? ICO 전면 금지 방침이 있죠.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금지 방침을 읽어보면 유사준위행위 규제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ICO가 금지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법적 근거를 따라가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금지되냐? 그래서 금지가 안 된다고 볼 여지도 있죠. 법적으로는. 다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한국에 유통만 시키는 방식으로 현재는 ICO가 진행 많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발행 규제가 부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사기나 유사추진 또는 뭐 다단계 이런 것들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예상되는 거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또 비증권형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규제 흐름이 아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EU에서 암호자산 규제 법안이 올해 6월 30일 날 잠정 합의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한국에서도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보면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EU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별도 이 EU 미카안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증권형 토큰 똑같죠? 저희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 적용해버린 거고 비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분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크게는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을 구분하고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는 자산 중고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자산 중고 토큰은 그 코인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100% 안전 자산에 이제 중고를 시킨다는 의미인 거고 전자화폐 토큰은 심지어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상환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코인을 갖고 있으면 1대1로 원래 원본 가치 돌려줘라고 할 수. 그래서 이 전자화폐와 자산증거 토큰은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빡빡한 규제가 들어오게 되고 특히 전자화폐 토큰은 아무나 못하게 합니다.
뭐 이런 규제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공시 의무만 충족하면 EU 내 법인이 하기만 하면 특별히 규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EU 미카는 정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문제되었던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틸리티 토큰으로 취급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 코인의 가치가 계속 스테이블 할 거란 거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되는데 유틸리티 토큰은 미래 가치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구조를 짜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구분에 관한 규제들이 2024년 정도에는 EU에 도입될 거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는 조금 더 빨리, 6개월 더 빨리. 그러면 2024년도 초반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2024년도 중반에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규제가 EU에서 적용이 될 거고 다른 국가도 참조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거래소들은 어떤가? 거래소들은 현재는 특근법에 따라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거래소도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이렇게 나눠서 규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진입장벽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죠. ISMS하고 실명 계좌 이 두 가지의 큰 진입장벽이 있는데 사실 ISMS는 여러 논란이 있다가 예비 ISMS까지 지금 도입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남는 것은 금전,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 계좌 정도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조금 해보면 EU에서는 업자 규제와 불공정 거래 규제가 빡빡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일정한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가 특근법에 시행령 규정에 들어와 있긴 한데 사실 좀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EU에서는 좀 더 빡빡하게 들어올 거니까 이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내부자 거래라든가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EU 미카 안에서는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CBD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좀 추진될 거다.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이제 NFT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현재도 지금 NFT 사업자들이 특근법상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엄청나게 논란이 많습니다. 왜? NFT가 가상 자산인지 아닌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게 가상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작년에 원칙적으로 아닌데 예외적으로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 EU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EU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명시적으로 시켜버리고 예외적으로 해당할 여지를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예를 들면 NFT 같은 경우 NFT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규제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NFT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특정한 프로젝트나 또는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이라든가 수익권을 요구할 수 있으면 그때의 NFT는 적용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지금이랑? 근데 그게 명시적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만약에 NFT를 규율을 한다면 이런 미카안을 참조할 가능성들이 전 높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레이팅과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의 운용이라든가 평가 공시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는 운용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치 보관 업무만을 하는 것은 사실 가상자산업자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운용업을 하는 것이 현재 특근법 적용 대상인지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예치 보관 업체가 운영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평가나 공시업체에 대한 규율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EU 미카에서는 이런 업체들까지 투자 자문 업체들까지 다 하나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이 업자 규제와 불공정 행위 거래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가 들어온다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자산 운용이나 평가 공시업체들도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와 어느 정도의 전산 인력과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업자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5분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발제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토론 패널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코레이팅 컨퍼런스 2022를 맞이해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형, 비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된 코어닥스 사업본부 김진원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업자분들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의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은 지금 아마 가장 큰 이슈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제할 것은 일단 증권형 비토큰형 분류 체계에 대한 미국하고 EU, 일본 사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그 토큰에 대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하고 SEC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SEC하고 리플, XRP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현재 증권형 토큰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그 자본시장법상의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을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갖고 가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를 보고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증권형, 비증권형 분류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석과 정의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증권형 토큰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실물 자산 등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에 패깅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가 되고요. 크게 보시면 증권형, 증권 발행형과 자산 유동화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 발행형은 이제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같이 자본시장법 제4조하고 5조에서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위한 토큰 발행 및 공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이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 지급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것을 증권 발행형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형은 아까 그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뮤직하고 같이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 유동화를 위한 토큰 발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PPT가 잘려서 그런데 증권형 토큰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아주 특이한 기술이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증권을 발행했을 때 발행 중개기관들의 역할이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컨트랙트로 그냥 코딩화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자금 조달 간소화가 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기존에 저희 2017년, 18년에 뭐 ICO를 통해서 사기나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증권형 토큰이 도입됐을 때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규제의 테두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증권형 토큰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단주 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주 거래가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토큰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수점 18자리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상당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증권형 판단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하이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오렌지 농장에 대해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권형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대법원 판례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SEC는 지금 현재 하이 테스트로 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투자, 두 번째는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 세 번째는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투자 이익을 기대를 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타인 제3자의 노력과 경영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SEC가 2019년 4월에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 증권 분석 틀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증권형이라는 게 뭐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했지만 이거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어떤 그 법적 강제 조건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SEC가 하이 테스트 중에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다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게 3번, 4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투자 이익이 기대이고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실현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고려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프로젝트 팀이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전체 거버넌스나 운영 구조나 이익 발생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타인의 노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토큰을 가지고 막 수익을 이익이 발생하는데 경영자나 블록체인 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완전히 탈중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블록체인이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거나 그다음에 그래서 블록체인 팀의 영향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토큰이 처음에 발행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면 증권형 토큰에서 배제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에 미카 아까 저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유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 법안을 합의했고 2024년부터 일단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은 MiFID2 제2금융상품시장 지침이라는 걸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규제를 하지만 그 규제의 대상법은 EU의 각 국가의 개별 증권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는 MiFD2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가상자산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산중고 토큰하고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자화폐 토큰은 MiFD2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일본은 전자기록 이전 권리 또는 전자기록 이전 유가증권 표시 권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에 금융상품거래법하고 자금결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산법 제2조 1항하고 2조 2항에 따라서 증권형 토큰을 유가증권 표시권리 증권하고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는 걸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공시 규제는 모집하고 매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제1종 금융상품 거래업입니다. 근데 이 일본은 좀 특이한 게 이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는 협회의 자율 규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규제는 갖고 있지만 협회의 자율 규제로 인해서 통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표로 하나 요약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SEC하고 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CFT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상품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CFTC 같은 경우에는 코인플립 INC 사건에서 상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최초로 공식화했고요. 그다음에 맥도넬 사건에서 웨인스타인 연방법원 판사가 가상자산은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법원 판례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디지털 상품 거래법하고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인데요. 디지털 상품 거래법은 지금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하고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거는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자산은 뭐냐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형으로 판단되는 거는 SEC가 규제를 하고 그리고 하위 테스트에 해당이 하지 않는 거는 상품으로 봐서 CFTC가 규제를 하되 하위 테스트에는 해당이 되는데 투자 계약이나 어떠한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부수자산으로 인해서
CFTC 관할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그레이존 지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수자산이라는 해석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CFTC의 관할로 명확화시킨 겁니다. 지금 SEC하고 리플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약식 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 뭐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건 좀 나와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XRP 같은 경우에 이게 소송의 승패 여부는 완전 탈중앙화 그리고 XRP가 투자 목적보다는 재화나 용역 구매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느냐 이렇게 만약에 판정이 된다라면 XRP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XRP가 승소를 했을 때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분류 기준이나 범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뭐 금융위원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증권형 토큰은 현재 이제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비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규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범위가 너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서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계약증권의 핵심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 금전 투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그러면 결국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의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한다. 어떻게 보면 하이테스트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위에서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은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의 증권성 판단 원칙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이제 원칙만 이제 발표한 상황인데요. 근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은 아까 그 음원 사이트에 대한 그 증권성 판단 때문에 나온 부분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증권형 토큰하고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이 과연 부합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이라는 하나를 분할해서 그 증권으로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하고 저건 어떻게 보면은 토크니제이션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토크니제이션하고 시큐리티제이션은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마 하위 테스트하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투자 수익의 합리적 기대, 투자 수익의 배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증권형 토큰 현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업계나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의 그리고 어떠한 운영 구조나 거버넌스에 대한 판단 없이 단지 그 하위 테스트라든가 조각 투자 가이드에 부합하면 이게 증권형 토큰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고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사업이 결합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트릴레마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안과 사업 확장성, 트랜잭션 처리 속도에 따라서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 거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토큰 생태계나 전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합의 알고리즘 POW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프라이빗 허가형 컨소시엄은 그러면 전부 다 증권형 토큰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다라면 결국은 블록체인 산업이 과연 신산업으로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OS든 DPOS든 POET든 PBFT든 결국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 확장성에 포커스를 둬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트랜잭션 속도를 조금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둬서 이 생태계를 확장시킬 것이냐 그러면 그 생태계에 참여를 하는 것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의미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기관 없이 개인들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증권이라는 어떠한 그 의결권이나 그거로 인해서 내가 배당권을 요구하는 권리를 볼 것이냐.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스테이킹을 통해서 운영돼야 되는 지분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무조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난수를 통해서 셀렉팅을 한 다음에 참여하는 그 임의 참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주주하고 똑같이 볼 거냐. 그런 부분은 좀 맹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증권형 토큰은 주식하고 채권을 대체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마땅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도적 증권형 토큰이 있고 비의도적 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의도적 증권형 토큰은 내가 자금 모집을 위해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을 대체해서 발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행이 된 건 당연히 증권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토큰을 발행하고 났더니 하위 테스트나 어떤 증권형 그 조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가게 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물자산 기반 토큰은 증권형 토큰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토크니제이션의 의미로 봤을 때도 실물자산 기반은 증권형 토큰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좀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ERC 1400이나 SRC 20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토콜이나 그 플랫폼 자체가 그 토크니제이션이나 시큐리티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그 플랫폼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발행되는 거는 당연히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하고 그 금융위하고 합동으로 했던 책에서 이제 발표됐던 발행 유통의 구조도인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실제 이게 토큰형 발행이 되기 위해서 그 발행사하고 회원 간의 KYC 인증부터 시작해서 AML부터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토큰 발행, 계좌 지갑 생성, 그다음에 발행된 토큰의 이전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메인넷이나 네트워크하고 연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탁결제원이 모든 그 블록체인 메인넷에 전부 다 일일이 다 연동을 해서 이걸 증권을 생성하고 분산원장하고 미러링을 만드는 계좌부 증권을 발행을 해서 다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하고 네트워크 연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미 기존의 블록체인 메인넷하고 다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낭비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육성 정책을 어떻게 가는 게 좀 좋을까? 현재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가상자산 기본법은 좀 네거티브 규제로 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대부분 파지티브 규제라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빼고 다 하세요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방향은 투자자 보호 쪽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도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에 있어서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증권형 토큰 범위를 좀 명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현재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테스트 베드나 사업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돼서 자본시장법상의 체계로 편입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면 현재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투자 중개업이나 온라인 투자 수익 중개업 같은 그 다양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형으로 가게 됐을 때 당연히 펀딩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 중개 매매 알선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U에 좀 신고 수리된 VASP가 좀 사업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특례 조항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IEO를 좀 조기 허용을 해줘서 기존의 그 원화마켓 위주의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BTC 마켓에서 영위하고 있는 거래소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좀 상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